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비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 같은 경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독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 동양윤리사상 보시면은 유교, 불교, 도가도교 사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한비자는 묵자와 더불어서 이 셋 중에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비자를 배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교과서도 있고 아닌 교과서도 있는데, 공자를 다루면서 공자의 덕치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대비되는 사상으로 묵자 한비자가 참고자료로 밑이나 옆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즉, 유교 윤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교 윤리와 굉장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론 도가 사상도 마찬가지지만은 묵자 한비자를 아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자, 묵자 때도 그렇고요. 묵자 한비자는요, 그 나름의 사상적으로도 상당히 독창적인 측면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써먹거나 배울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루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범죄가 잊을만 하면요,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가끔씩 막 잔혹한 얘기 들어보면, 아,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청소년 범죄. 도대체 그 원인은 뭘까요? 뭐, 누구는 이제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누구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든지, 뭐, 누구는 뭐 매체의 문제라든지, 뭐, 온갖 이유들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한비자라면, 우리 청소년 보호법이나 촉법소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법률들이 오히려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낮게 하여서 오히려 범죄에 더 쉽게 물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럼 대책이 뭘까요? 당연히 그럼 법을 바꾸는 것이 바로 대책이 되겠네요. 법과 관련된 얘기 한번 한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 그는 누구인가? 한비라고 하는데, 자, 성이 한이고 이름이 비면요. 선생님, 그럼 한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맞는데, 이게 또 이제 후대 이제 저술가들의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한비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통용되어 있는 상황이죠. 한나라의 명문기주 후예가 되겠고요. 자, 말더듬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은 엄청났다.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와 함께 순자의 제자였고요. 자, 어느 날 한비자의 책을 진시황이 보게 됩니다. 책을 보니까 문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진시황, 물론 진시황이라는 호칭은 더 이후에 통용된 호칭이지만은, 아, 과연 이 사람을 함께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진나라가 한나라를 이제 공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한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이제 정치인들이, 한비자 너가 한번 가봐라. 진시황이 그 한비자 너 되게 좋게 생각한댄다. 너가 말하면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않겠냐? 한비자 파견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 자, 이때 이미 진나라에서 벼슬하던 이 사람이 모함을 합니다. 왜 모함을 했을까요? 한비자를 만약에 진시황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등용하면은 이제 내가 물러날까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전말은 뭐 본인이 알겠지만은, 자, 뭐라고 하냐면요. 저 한비자가 하는 말은 저 사람 한나라 사람 아니냐. 한나라를 위한 것이지 여기 진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저 사람 말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잡아 넣으십시오. 가둬가지고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진시황은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한비자가 보기에 시대는 변해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나라에서 전국 시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세상이 변하거든요. 자, 주나라가 이제 이렇게 통일 이제 왕국으로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봉건제도였죠. 천자가 혼자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제후들에게 봉해가지고 제후들이 다스려라. 제후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후들도 경이나 대부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통치는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반면에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갈수록
점점 큰 나라로 통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완전 통합이 되는 시대가 오죠. 전국시대가 끝나는 통일의 시대가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 거대한 통일제국을 요청하는 거기에 맞는 사상이 필요해요. 과거에 좁은 지역에 소수의 명문귀족이 주도한 정치였다? 이제는요,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군주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전제군주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지방 분권의 간단한 국가 조직, 작은 영토를 다스리면요, 국가 조직이 뭐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반면에 거대한 조직은요, 더욱 치밀하고 정교하고 복잡한 법률과 조직과 행정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상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스린 정치, 인물의 정치, 인치가 가능했거든요. 우리 동네 우리 큰 어르신 보시면 아 우리 어르신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어르신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마치 이게 공자 맹자의 그런 방식 아닙니까?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잘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는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이제 같이 이제 눕고 하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순자 시대에 와선요 그런 인간성, 뭐 그런 감정 그런 거 쉽지 않다. 예로 다스려야 된다. 외면적인 규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다스려야 된다. 예치를 강조하고요. 한비자 때 이르러서 이제 인격성은 없습니다. 아니 통일 제국의 황제가 뭐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거 저 밑에 무지렁인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알 수도 없어요. 인물로 정치하는 거 안 돼요. 뭘로 해야 된다? 인격성은 없지만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바로 법의 정치, 법치가 바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법가사상 되는 거죠. 자, 시대는 변하는데 제자백가들은 옛날만 찾고 있어요. 다 엉뚱한 해답만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자는요, 그 옛날 주공을 존경해요. 이미 주나라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덕치를 하재요. 안 된다. 맹자는요, 불인인지심에 근거한 불인인지 정을 하자고 해요. 선한 본성에 근거한 정치, 인으로 다스리는 정치, 왕도 정치가 되겠죠? 아니다. 더 이상 인치시대 아니다. 묵자? 더 옛날 하나로 우왕을 존경한대요. 겸해와 비공. 똑같이 사랑하는 거 정말 가능한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한비자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순자의 제자였죠. 자, 순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순자하고 공유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유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노자. 자, 노자의 그 무의지치, 무의이 무불위, 무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한비자가 좀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추후에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소국가민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아니 지금 전국 시대 좀 거대한 지금 통일 제국의 시대로 가는데 작은 나라? 좀 있으면 먹힐 나라일 뿐인 거예요.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제자백가를 비판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상고 시대에는 엄청 옛날에는 사람들은 적고 날짐승과 길짐승은 많아 사람들은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 뱀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한 성인이 나타나 나무를 엮어 집을 지어 여러 가지 해악을 피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천하의 왕으로 받들며 유소씨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과일, 풀씨, 대합조개와 비린내 나고 악취나는 것들을 먹어 위장을 해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다. 그러나 성인이 나타나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만들어 비린내를 없앴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천하의 왕으로 받들며 수인씨라고 불렀다. 자, 거주생활, 집을 만들어서 거주생활하고요. 자, 이 시대에는요, 이게 과제였던 거예요. 또 요 시대에는 불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제였던 거예요. 중고 시대에는 천하의 큰 홍수가 일어나는데 곤과 우가 수로를 터서 물기를 잡았다. 자, 농사국가 이제 초창기에는요, 그 강하구에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긴 뭐다? 홍수가 잘 나요. 그래서 홍수를 잡는 홍수가 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 그게 바로 정치의 과제였다.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고 시대에는 걸왕과 주왕이 포악하고 어지럽게 했으므로 탕왕과 무왕이 정벌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하후시의 세상에서 하던 대로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만든 자가 있다면
반드시 곤과 우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수로를 터서 물길을 잠자가 있다면 반드시 탕왕과 무왕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요, 순, 우, 탕, 무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 도를 찬미한다? 새로운 성인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옛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기약하지 않고 일정한 관행을 법도로 삼지 않으며 그 시대의 사정을 거론하면서 그에 따라 대비한다. 언제까지 옛날만 찾고 있을 겁니까? 시대는 변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성인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것만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자, 송나라. 그 송나라가 당시에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걸로 좀 그런 악명인지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 송나라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네요. 자, 송나라 사람으로 밭을 가는 자가 있었는데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었다. 토끼가 달려가다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 얻기를 기다렸다.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으며 그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 선왕의 정치를 쫓아 현재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거를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갑자기 가서 죽었어요. 바보 토끼인가? 이게 웬 공짜 토끼고기? 토끼가 또 오겠네.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지. 오겠습니까? 수주대토는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가 와서 알아서 죽어주길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옛날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비유한 말이거든요. 주나라 때 통했던 건요. 주나라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한비자란 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자, 한비자는 자, 이전에 논어, 맹자, 뭐 노자 이런 책들이 물론 그런 책들도 군주 보고 읽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엄밀히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책이었잖아요. 한비자는요, 다릅니다. 자, 한비자의 한나라 굉장히 작죠? 하필 중앙에서 사방의 온갖 강국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먹힐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뭐 백성들을 덕으로 대해가지고 뭐 그럴 여유가 어딨어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전국시대 살아남고자 하는 군주를 위한 방법론이 바로 한비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나라라고 한 나라가 아까 봤었죠. 이제 이사와 진시황의 그 진나라 법과 사상을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결국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 긴 혼란을 끝을 내버립니다.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하는 거죠. 물론 진나라가 한비자를 등용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사도 법가사상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가사상이 전국시대를 끝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군주들을 위한 책이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에 뭐 직장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살아남고자 하는 현대인의 처세술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예요. 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악설을 계승합니다. 인간은 뭐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순자 저번에 봤던 지문이죠. 전통적인 유학자들은요. 인간은 그냥 착한데 특히 지금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은 엄청 이기적이고 나쁜 면모가 있지만은 옛날 주나라 평화롭게 다스려질 때는 그땐 사람들 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비자는 이거 비판합니다. 사람이 착했다고? 그러므로 옛사람이 재물에 관대했던 것은 어지러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야비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적어서 그런 거다. 그러므로 옛날에 형벌이 가벼웠다고 해서 성인이 자유로웠다고 할 수 없고 지금 형벌이 엄하다고 해서 성인이 혹독하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엄한 법이 필요하거든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거 군주가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겁니까? 악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시대라서 그런 걸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됐던 걸 뿐입니다. 자,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자, 의사가 환자의 상처난 곳을 열심히 입으로 빨아서까지 치료하는 것은 결코 환자의 골육의 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자, 의사랑 환자가 친인척이라서 가족이라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수레를 생산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랄 것이며 관을 만드는 장인이 관을 생산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모두 선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이 부귀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관을 만드는 사람이 결코 사람을 증오하여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자기에게 뭐가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관 짜는 사람은 뭐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막 사람들 죽기를 바라나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으면요 내가 굶어 죽잖아요. 수레 만드는 사람이 뭐 인류애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내 수레가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이제 이익이라는 것을 동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이제 제시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이타심을 발휘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가 하다 보니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이 작용해가지고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전개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기자가 그런 현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를 제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사람이 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이익 관심에 따라서 행동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점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익에 대한 대처는 다르긴 합니다.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재능 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그들을 꾸짖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질책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며 스승이나 어른이 가르쳐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대체로 부모의 사랑, 마을 사람들의 언행, 스승이나 어른의 지혜라는 이 세 가지의 도움이 더해져도 끝내 정강이의 털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 벼슬아치가 관병을 고정하고 공공의 법을 발동해서 간사한 사람을 색출한 뒤에야 두려워하면서 그 지조를 바꾸고 그 행동을 고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는 자식을 가르치기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지방의 엄한 형벌에 기대야만 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본래 사랑에는 교만하고 권위에는 복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냐오냐 키우면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엄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원리 비슷하게 물론 여기에서는 부모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기존의 가족 윤리, 공동체적 가치관 이걸로는요.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누가 강조했습니까? 육아 사상들이 특히 강조한 거 아니에요? 공자, 인의 마음을 가족에게서부터 점차 확대해라. 효제, 충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안 통한다. 가족에게서 확장하라고?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 애들이 말 듣겠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강제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의 강제력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거래 행위에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적대적인 사람끼리도 쉽게 화해하지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부자간에도 돌아서고 원망한다. 자, 나에게 떼돈을 벌게 해줄 수 있으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도요. 싫어하는 티 하나도 안 내고 협력하고 계약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익 문제에선요. 가족도 예외가 없어요. 그 장례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장례식 하잖아요. 장례식 하면요. 특히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끼리 물론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장례식 전일 수도 있고 장례식 후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끼리
부모 유산 가지고서 싸우지 않을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부모가 남긴 그 재산 가지겠다고 얼굴 붉히면서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가족이고 뭐 어린 시절을 함께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익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경우에도 오히려 계산하는 마음을 써서 상대하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왜 성심성의껏 키워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식이 고마움을 느끼고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할 나를 부양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족도 이런데 하물며 부자 간의 은택도 없는 경우이매랴. 이건요,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런데 심지어 가족도 아니야. 군주 신하 관계에서 뭐 인이니 뭐 사랑이니 뭐 충 이런 거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덕으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강제력과 법이 해법입니다. 황제는 이런 말을 했다. 군신상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 투쟁한다. 신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군주는 시험하며, 군주는 법도를 잡고 신하의 의중을 해부한다. 서로는 그저 이익을 위해서 언제 칼 꽂을지 모르는 관계인 겁니다. 무릇 엄한 집안에 사나운 종 없고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폐류나 생긴다. 이로써 나는 위세라야 흉포를 금할 수 있지 덕후 따위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무릇 성인은 국가를 통치할 때 남이 내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이 내게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채택한다. 남이 선행할 것에 의지하면 나라 안에 열댓 명도 채 못 되겠지만, 남이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택하면 가히 한 나라를 숙정할 수 있다. 나라 통치자는 다수에게 통하는 방식을 택하고 소수에게 통하는 방식은 버린다. 따라서 덕에 힘쓰지 않고 법에 힘쓴다. 자,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잘해주는 인간 극소수예요. 남들이 나에게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좀 더 범용성 있는 해답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잘해줄 걸 기대하고 그런 정책을 한다? 이건 몇몇에게밖에 통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오냐오냐해서 되는 사람 정말 극소수예요. 이런 방식 버려야 된다. 뭐다? 나쁜 짓 못하게끔 강제력으로 다스려라. 법이다는 거죠. 덕으로는 안 된다. 법치. 그래서 법치를 제시합니다. 그 이후에 르네상스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에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제 정치 철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시대도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탈리아가 이제 다양한 소국들,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혼란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군주는 강력한 힘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볼 건데 4단원 가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또 이런 점에서 또 동서양이 만나는, 물론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다른 게 엄청 많지만은, 자, 그래서 한비자는요, 법가 사상이 기존에 세 가지 파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파를 종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가 사상에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한비자를 배우는 이유는 한비자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기 때문에 한비자를 배우는 걸 뿐이에요. 자, 우선 법을 강조하는 일파가 있었어요. 법은 뭐다? 신하가 준수해야 될 법규, 규칙, 규정, 규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상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네요. 술, 이건 술수, 기술, 스킬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군주는 신하를 능수능란하게 제어해야 돼요. 이런 기술을 강조하는 이런 파가 있습니다. 신불해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세력이거든요. 이거 세력, 위세, 신하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중시하는 파. 법규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요, 군주가 실질적인 파워가 없으면 신하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신도란 사람이 강조했다고 하네요. 자, 한비자는 이 세 가지 다 강조합니다. 법, 술, 세 다 필요하다. 이 모두가 제왕의 도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은 뭐다? 신하가 준수할 법규다라는 거. 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요, 유학자들과 다른데, 자, 한비자의 스승이 순자였잖아요. 순자도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그 내면적인 그 마음의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강조하는 것이고, 자, 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법이 있어도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있어도 군자가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순자는요, 법보다 중요한 건 뭐다? 통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군자가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인 인격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서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반면에 한비자는 법과 수를 버려두고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데에 내맡기면 요임금이라도 한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직각자와 규구를 버리고 헛되이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해중도 수레바퀴 한 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군주가 법술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지키도록 하고 서투른 장인이 규구와 잣대를 잡도록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자, 위에선요, 순자는 군자라고 하는 훌륭한 임금이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임금 자리엔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가야 된다. 자, 한비자는요, 군주가 설령 평범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한 사람이 하면 안 되겠지만은, 군주가 평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과 술로 다스린다? 그러면 크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인인이 이런 마음으로 다스리는 건요, 눈대중으로 대충 헤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발 만들 때 치수를 엄밀하게 재가지고 신발 만들어야 되거든요. 눈대중으로 대충 만들면요, 내 발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내 발보다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발 건강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척추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로 재서 정확하게 해야지 실수 안 하는 것처럼 국가의 통치도 누가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법과 술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의 시대가 아니에요. 인치 시대 아니에요. 법치 시대예요. 법이 바로 서야만 통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자, 군주는 사람을 부릴 때 반드시 법도로서 평가하고 명실이 상부한지를 살펴야 한다. 일이 법에 합당하면 시행하고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금한다. 모든 정책의 기준보다 법이다라는 거예요. 명철한 군주의 나라는 주간에 새긴 글호를 없애고 법을 바탕으로 교화를 실시하며 선왕의 유훈을 없애고 관리를 스승으로 삼는다. 자, 여기서 주간에 새긴 글로리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기록이거든요. 한비자 뭐라 했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옛날 사람들 글 가지고 되겠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하자. 옛날 왕이 통했던 그 시대 아니다라는 거죠. 법이란 뭐다? 서책에 기록하여 관청에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법은요,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글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설치해 놓고 공적으로 관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가 제대로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군주의 마음에 의존한다? 군주가 마음 변심하면 난 다른 행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다. 백성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백성들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게 하려면 이런 법을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한비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을 중시하는 이제 일파로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상황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상황, 이 사람이 그 사목입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남겼는데, 자, 사목, 나무를 옮겨서 입신, 세운다. 뭘 세운다? 신뢰,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나무를 옮겨서 믿음을 세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진나라 있죠, 진나라. 진나라가 이제 법으로 통치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법으로 통치할 겁니다. 법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를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법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 기획합니다. 뭐다? 나무를 하나 딱 이제 박아놓고서 이 나무를 저기까지 옮긴 사람한테 50금을 주겠다. 무슨요? 나무 하나 옮긴다고 50금을 준다고? 장난해 지금? 이거 누구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웬 백성 하나가 진짜로 옮겼고요. 약속을 지켜서 진짜로 50금을 줬습니다. 아, 나라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국가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상을 받고 국가의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구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뭐 이목지신, 삼목지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무를 옮기게 하는 믿음. 이게 정치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법으로 해야지 인정, 인간의 그런 마음, 감정 이런 걸 다스린다?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겠어? 자, 초나라 사람으로 직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벼슬아치에게 고발하였다. 영윤이 말하였다. 그를 죽여라. 군주에게는 정직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패륜이라고 생각해 재판을 하고 벌을 준 것이다. 이로써 보면 무릇 군주의 정직한 신하는 아버지의 포악한 아들인 것이다. 자, 이거 공자 때 봤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고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한 그 아들? 군주 입장에선요.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신하인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고발한 페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윤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걸 따랐다? 아버지에겐 페류나. 이쪽을 따른 겁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영윤이 벌을 내려 초나라에서는 간사한 일이 군주에게 들리지 않게 되었고 뭐야 양을 훔친 사람을 고발했더니 아버지를 고발했다고 나를 그 아들을 죽여버렸네? 이러면 누가 고발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다스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 고발 안 합니다. 간사한 일 군주에게 안 들려요. 군주의 통치가 제대로 민간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노나라 사람이 군주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3번 싸워 3번 패하였다. 공자가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죽으면 아무도 그를 봉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자는 효성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를 천거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보면 무릇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아들은 군주를 배신하는 신하인 셈이다. 전쟁에서 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요. 근데 아버지를 봉양해야 된대요. 공자가 보기엔 효자거든요. 가정에서 효자는 확장하고 확장하다 보면은 군자가 될 만한 사람인 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근데 한비자가 보기엔 공자가 상을 주어 노나라 백성들이 쉽게 항복해 달아나게 되었다. 나도 집에 늙으신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요. 나도 집에 누구누구 나 부양해야 되는데요. 누가 싸웁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익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이다. 만일 군주가 덕행이 있는 필부를 하여 등용해 사직의 복을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공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은 인간의 마음, 감정, 인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술 한번 다뤄볼게요. 술 말했죠. 기술, 능수능란한 술수, 스킬, 테크닉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신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군주는요 능숙해야 됩니다. 군주가 어버버하고 어리버리하고 군주가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신하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죄에 합당하면 권위가 있게 되나 죄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벼이 여기게 된다. 사람들의 벼슬이 현명함에 합당하면 존귀하게 여겨지나 현명함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하게 여긴다. 즉 명실상부해야 되거든요. 형벌과 죄는요 합치해야 돼요. 죄에 맞는 형벌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현명함에 맞는 벼슬을 줘야 돼요. 논공행상, 상벌이 명확해야 됩니다. 상벌을 가지고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 한비자는 이것을 자신의 법가사상 체계에서 발전시켜가지고 이름에 비추어 실상을 감독하고 실상에 따라 그 이름을 확정한다. 명이 실을 낳고 실이 명을 낳는데 이 상호작용이 명실의 진상이다. 명실, 이름, 타이틀과 실제 내용은 부합해야 된다. 명실상부하면 태평이고 명실상부하지 않으면 혼란이다. 군주가 이름만 잡고 있으면 명, 신하는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실체와 이름이 상호 부합하면 명실상부하면 위아래 모두 조화롭게 된다. 군주는요, 명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상과 제대로 된 벌을 내리고 명분을 딱 쥐고 있으면요, 신하들은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주가 간사한 행위를 금하려면 실체와 이름의 부합을 심리해야 하는데 주장과 직무가 그것이다. 신하된 자가 어떤 주장을 진언하면 군주는 그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에게 직무를 맡기고 오로지 그 직무에 의거하여 그의 공적을 책임지운다. 자, 뭔가 좋은 정책 없을까? 고민하면은 어떤 신하가 뭔가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군주는요, 그 신하가 주장하는 바에 맞게 그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겨요. 자, 군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너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너에게 군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직무에 근거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역할을 내가 맡아서 그걸 하는데 엉뚱하게 야,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아니면은 너 사생활이 왜 그러니? 아니면은 너의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엉뚱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은 그 직무에 맞게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명과 실을 바르게 하는 것만이 통치자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통치를 무위의 다스림, 무위이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자, 이 무위라는 것은 노자의 그 무위이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죠. 뭐라 했습니까, 노자가? 무위하면 무불위,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노자의 의미는요, 도에 부합하는 자연에 맞게 사람들을 무위, 무욕, 무지, 허정, 상선약수 이런 식의 가치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노자의 무위이무불이었다고 한다면요. 한비자가 가지고 온 무위의 통치는 엄밀히 말해서 안 하는 거지만 오히려 다스려지는 가장 뛰어난 가장 고도의 통치수를 무위의 통치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위하면서 다스린다는 건요. 군주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안 해도 법, 술, 세 이것만 딱 쥐고 있으면은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주는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굳이 뭔가를 신하들한테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신하는 다스려집니다. 군주가 허심한 태도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심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신하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좌우에 보필하는 신하가 세워졌으면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무릇 각종 사물은 모두 그에 적합한 일이 있으며 각종 재료는 모두 그에 적합한 용도가 있다. 모든 것이 적합한 것에 처하면 자,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요, 군사적인 관직에 등용하고 문서를 잘 다루는 사람을 문서 다루는 곳에 등용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을요, 각자 적합한 역할에다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위해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주의 스킬이라는 겁니다. 자, 무위 이치를 이제 군주의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자, 군주의 명철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대비할 것이고 그 명찰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현혹시키려고 들 것이다. 군주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면 자신들을 꾸밀 것이고 지혜롭지 못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숨기려고 할 것이다. 군주가 바라고자 하는 것이 없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를 엿보려고 할 것이고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미끼로 군주를 유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게 하고 단지 무의로서만 그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군주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신하들은요, 음악을 가지고 아첨해요. 군주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신하들은 고양이 가지고 아첨하는 거예요. 군주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신하들은 그저 자기 일만 잘하도록 그렇게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가 되겠습니다. 세. 자, 법과 술이 있어도 실질적인 파워가 없으면요,
신하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주의 힘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돈이 있죠, 돈, 재정. 아니, 군주가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돈이 없으면 신하들한테 막 돈 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돈 없는 군주는요, 힘이 없어요. 또 하나가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자, 신하들의 군사력이 군주의 군사력보다 세다? 신하들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물론 먼 뒷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이성계가 왜 태조 이성계가 된지 아십니까? 고려의 왕보다 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군사력이 없었으면요, 그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려 국왕이 군사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뒤집히지 않았을 거예요. 힘없는 군주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새는 대중을 제압하는 미천이다. 따라서 명철한 군주는 법도를 하늘같이 행사하며 사람을 귀신같이 부린다. 하늘 같은즉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귀신 같은즉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새는 통하고 교령은 준엄해져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할 수 있다. 재능은 있어도 위세가 없으면 현자라도 어중이를 제압할 도리가 없다. 폭군이거든요. 걸이 천자로서 천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요가, 자, 훌륭한 임금입니다. 요가 필부일 때, 왕 되기 전에 새 집안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어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힘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레를 끌고 먼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은 근력 때문이다. 만승과 천승의 군주가, 자, 승자는 수레의 승자거든요. 만승은요, 만 개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군주란 뜻이죠. 자, 만승과 천승의 군주가 천하를 제압하고 제후를 정벌할 수 있는 것도 그 위세 때문이다. 즉, 위세란 군주의 근력이다.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는, 즉, 법과 술과 세가 있어야지만 현실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한비자의 내용은요, 우리 윤리화 사상의 지금 그 메인 내용으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날에도 이제 뭐 국제 정치, 뭐 외교라든지 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교훈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새길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들 한번 꼭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새는 어디에서 온다? 신상필벌에서 오는 거예요. 신상필벌. 반드시 공이 있으면 상을 줘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줘야 돼요. 공이 있는데 상을 안 주거나 죄가 있는데 벌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라 운영이 안 됩니다. 새라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자, 신상필벌은 일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신상필벌이라는 것 자체가 군주의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즉, 상벌은 군주의 위세가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군주의 두 권병,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면 충분히 싸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자와 귀한 자를 가리지 않고 아끼는 자에게도 공정하게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하면 벌을 줘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잘하면 상 줘야 돼요. 반드시 말이에요. 명철한 군주가 신하를 선도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두 권병 때문이다. 두 권병이란 형과 덕이다. 형과 덕이란 무엇인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형이고 상을 내리는 것이 덕이다. 남의 신하된 사람이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탐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군주가 몸소 이런 형과 덕을 장악하기만 하면 무친하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상을 탐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상벌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반드시 집행하면 신하들 백성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호오,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뭐다? 포상의 이익을 좋아하고 징벌의 해를 싫어한다. 당연히 인간 상 받는 거 좋아하고 벌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벌이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상벌이 효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금령과 명령이 확립될 수 있고 따라서 치국의 도는 완비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비자 내용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 사상의 영향력을 이제 깊이 받은 진나라가 춘추 시대, 전국 시대의 그 혼란 긴 시간을 끝내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